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0억 명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 팀에 있었을 때 캐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대규모 트래픽을 경험해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 설명드리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초기 서비스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압축해서 보여드리자면 다음의 이미지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유저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저의 요청은 크게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적인 부분은 CDN으로 처리를 할 테고, 그리고 동적인 부분은 이 로드 밸런서라는 라우터에 의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각 기능에 따라서 도메인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여러 서버군이 이렇게 분리가 될 테고, 그리고 이 서버군에서 처리되는 각 기능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메모리 DB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레플리카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컴퓨팅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요청을 메시지 큐에다가 담게 되고, 이 큐에서 꺼내서 이제 특정 처리 서버에서 이거를 이 요청을 처리를 해서 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초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초기 서비스 설계 시에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이미지는 이제 AWS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좀 도식화해 놓은 이미지인데요. 뭐 여러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CDN 내에서도 라우터 53이라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EC2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스턴스 이제 레벨에서는 RDB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심플 스토리지라든지 S3라든지 아니면은 이 밖에 뭐 서버리스 어, 구현을 한다고 하면 흔히 AWS 람다를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AWS 내에서 모든 서비스에 충족되는 기술 스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초기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부분 대규모 트래픽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뭔가 타이트하게 설계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가 되거나 많은 트래픽을 요청받아서 처리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맞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이제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거나 이제 확장하기 어렵거나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 유저의 경험을 해치게 돼서 결국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캐시는 이제 서비스와 이제 퍼시스턴스 요 사이 계층에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캐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빠르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캐시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부분 초기 서비스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기도 합니다. 확장성의 부재로 캐시의 카파시티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등 이제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서비스에 큰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경험도 좋지 못하고
장애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규모 트래픽이 오가는 이제 글로벌 메신저 회사에서 6년 동안 코어 팀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점도 많이 겪어 봤는데요. 이제 위와 같은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으로 캐시의 물리적인 이동과 카파시티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영향 없이 어떻게 캐시를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개선했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들어온 요청을 대부분 이제 캐시 노드 하나의 캐시 클러스터링에서 처리를 하게 될 테고 중간중간 리플리케이션을 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이 캐시가 무너지면 결국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캐시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과부하로 이제 서버가 넉다운 되거나 아니면 행아웃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복구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트래픽 이제 메시징 서비스에서의 캐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이에 앞서서 이제 메시징 서비스에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다운로드가 돼서 이제 유저한테 딜리버리가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글로벌 저는 이제 메신저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端에서 다양한 기기의 형태가 사용이 됩니다.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업스트림을 해서 어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텍스트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제 오디오 같은 다양한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 쓰면은 이제 업스트림이 돼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요청이 오면은 클라이언트로 다시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간단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거를 좀 더 풀어 쓰면은 다음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스트림이 되고 이제 백엔드 서버 클러스터에 있는 서버들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라든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캐시에서는 이 스토리지에 있는 뒤쪽에 있는 스토리지로부터 풀을 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여기에 이제 인밸리데이션 되는 것들은 인밸리데이션 처리를 하고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들만 이 캐시 클래스 안에서 저장이 될 테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저한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딜리버리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특성과 유저의 서비스 패턴 같은 이제 각 서비스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에 따라서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같은 서비스더라도 트래픽의 규모에 따라서 설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에 맞게 유연하게 얼마나 또 설계를 잘 하느냐가 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운영했던 플랫폼은 이제 대규모 트래픽 서비스였기 때문에 유저의 서비스 사용 패턴을 잘 파악해서 이 캐시를 각각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패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나누자면은 자주 접근이 되는 데이터와 자주 접근이 되지 않는 데이터로 이제 이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 접근되지 않는 거는 보통은 정말 이제 콜드 데이터라고 불리죠. 이제 자주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어, 잘 많이 접근되는 이런 데이터는 약간의 사용자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한 직후에 데이터에 바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톡방이나 어떤 사용자들하고 이제 자주 소통되는 사람들과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업로드한 직후에 바로 접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곧 다시 접근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자주 접근되지 않는 정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캐시를 만약에 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시스템 설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패턴을 먼저 어,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은 캐시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접근되는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업스트림 점에 캐시에 바로 푸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백엔드 서버 클래스에서 이제 업로드 하자마자 정말 자주 접근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업스트림 하고 나서 바로 캐시에다가 푸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설계가 굉장히 이제 유용할 수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낭비가 되겠죠. 캐시 클래스에서 인밸리데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설계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시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다운로드 시점에서 캐시에 히트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툴을 해오는 식으로 하는 시스템 설계가 더 맞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더라도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업스를 하고 나서 푸시를 바로 하느냐 아니면 다운로드 하는 시점에서 온디맨드 형식으로 툴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분기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주 접근되지 않는 것과 자주 접근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토리지나 이 중간과 캐시와 이 스토리지 이런 접점들에 대한 IO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IO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컴퓨팅 리소스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은 이제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감안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비용과 안정성 그리고 유저 경험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런 대규모 트래픽 서비스에서 캐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대규모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는 이런 메시징 서비스에서는 캐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시 서버가 노후화가 되거나 카패시티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먼저 정리하고 개선할 기능들이 뭔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설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해시 서버의 해싱 알고리즘이 이 서버 대수가 모수가 돼서 특정 식별자 그리고 키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키를 나눠서 이 스토리지에 캐시에 저장될 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분모를 서버 대수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시 서버의 대수가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접근했었던 이런 매핑됐었던 키값들이 모두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제가 이제 캐시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캐시를 추가하고 싶더라도 확장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 스토리지를 완전히 키값을 바꿔야 되거나 뭔가 별도의 추가 작업이 있다거나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캐시 서버의 해싱 알고리즘을 먼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리얼타임 시점가, 즉 서비스 도중에 캐시 서버의 변경이 일어나거나 혹은 장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캐시 서버를 빼내거나 넣지 못한다는, 자유롭게 리얼타임으로 넣지 못한다는 사항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별도의 어떤 설정을 두어서 캐시 서버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핫 리로드 기능을 넣어서 즉각적으로 백엔드 설정을 가지고 캐시 서버를 추가할 수 있게끔 제가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캐시 서버를 넣거나 빼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확장성의 부재였습니다. 이제 설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캐시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먼저 이 확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어떤 것을 먼저 개선해야 될지 정립을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 드렸었던 영상에서 나온 얘기를 좀 더 정리를 드려서 말씀드려 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이제 데이터 구조를 가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해싱 알고리즘 자체가 분모가 어떤 n개의 서버를 가졌다고 했을 때 이제 n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나온 키값을 가지고 데이터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는 이걸 완전히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시스템 설계가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이건 어떤 하나의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설정을 가지고 뭔가 핫 리로드로 서버와 통신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리얼타임 시점에 확장성 있게 노드를 컨트롤하거나, 예를 들면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상황이 올 때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오퍼레이터들이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같은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확장성이라는 단어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확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캐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